나만, 아스파라거스는 어때? 이번 달에도 납품이 3번인가? 반품된 것은 없고 올 상반기에 5억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 서울 북서쪽에 위치한 고양시의 어느 14층 건물 맥 꼭대기층.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헤드폰을 끼고서 4개의 컴퓨터 화면과 갖가지 기기들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둘 다 공무원이었다.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한 게 없었다. 여기가 방 3칸짜리 평범한 아파트라는 사실 외에는.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사실 외에는. 여자는 하급 외교관이었고 남자는 그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외교관이었다. 공식적으로 이들은 양국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1년의 주택 사업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지만 그런 맥락에서 모습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신 그들은 여기 앉아서 BND, 그러니까 독일 연방정보부를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 다르에스 살람의 그 거만한 요원과 온순한 부하의 먼 동료인 셈이었다. 이 두 외교관이 고향의 아파트에서 행하는 주요 업무는 미국이 북한에서 도청하는 것들을 녹음해 놓는 일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짭짤한 쾌감도 만끽할 수 있었다. 미국 정보기관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깨소금 같은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니던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타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원한 미완성 특급 호텔 평양의 류경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뭔가 흥미로운 것을 얻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예외였다. B&D에 알려지지 않은 104호실의 어느 고객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역시 B&D에 알려지지 않은 어느 인물 소유의 꺼진 휴대폰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메시지는 영어였고 다음과 같은 4개의 암호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스파라거스는 어때? 이번 달에도 납품이 3번인가? 반품된 것은 없고 올 상반기에 5억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 두 외교관은 아스파라거스가 무엇에 대한 암호인지 알 수 없었지만 5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는 이게 마약이나 그보다 더 고약한 어떤 것임을 짐작해 했다. 독일인들은 소량의 농축 우라늄이 방금 전에 평양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게 5억이나 될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같은 제품이 여러 번 인도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한 달에 3번? 대체 김정은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계획하고 있나?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나왔지? 5억 달러나 되는 거금이? 그것도 유일한 특급 호텔의 104개의 층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나라에서? 아리송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뭐 반품한다고? 북한에서 무엇이 나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인도네시아? 아, 빌어먹을. 북한. 본의 아니게 북한이 수도에서 꼼짝 못하게 된 율리우스는 소소하게 사기 좀 치며 평화롭게 지내던 발리에서의 삶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가 설정한 5억 루피아, 거의 4만 달러나 되는 액수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현실적인 목표였지만 그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게 된 지금은 아니었다. 반면 호텔과 요트 주인에게 진 빚은
이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랐다. 그렇긴 해도 북한은 좀 심하지 않은가? 이 상황만 해결되고 나면 아스파라거스 사업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은 어떤 곳으로 옮기는 게 나으리라. 태국은 어떨까? 율리우스가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객실 문이 열렸다. 알라는 마르고트 발스트렘 외무장관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정중히 문짝을 잡아 주었다. 이 사람은 내 친구 율리우스 연손이라오. 아직 독신이지. 혹시 관심이 있다면 말이오.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그를 차갑게 째려보았다. 고맙지만 전혀 관심 없어요. 난 30년이 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요. 율리우스는 장관에게 인사를 하면서 알란을 너그럽게 봐달라고 부탁했다. 아마도 나이 때문일 거예요. 가끔 저 양반 입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튀어나오죠. 뭐 사실은 아주 자주 튀어나오지만. 발스트렘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미 느낀 바였다. 돌아오는 리무진에서 그녀는 칼손과 연손의 정체에 대해 대충 파악을 끝냈다. 이 101살 먹은 노인은 정말로 핵무기 전문가이거나 적어도 왕년에 그런 적이 있었던 사람인 듯했다. 오늘의 유일한 좋은 소식은 이 노인은 김정은을 도와주지 않을 셈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나쁜 소식은 그에게 이를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점이었다. 유엔 본부에서의 일반적인 견해는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되 그 능력은 제한적이며 김정은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바로 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거였다. 그렇지만 위협은 실제적이었다. 핵무기는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조잡하게 만들어진 소형 폭탄 하나만으로도 서울이나 도쿄 같은 도시 하나를 혹은 괌 같은 섬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이것만 생각하면 살이 떨렸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켜 줄 수 있는 인물이 자신과 같은 방에 있고 지금 객실의 미니바를 열심히 뒤지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게다가 이 인물은 스웨덴 사람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스웨덴이 세계 평화를 흔드는 원흉이 된다는 얘긴가?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막아야 했다. 가급적 스파이, 혐의 혹은 김정은이 상상해낼 다른 죄목으로 30년형이나 그 이상을 때려 맞는 일은 피하면서 말이다. 혹시 나와 함께 비행기에 올라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30개의 좌석 중에서 29개가 비었거든요. 율리우스의 얼굴이 환해졌다. 음료수를 찾던 알란의 손도 멈췄다. 이 방의 미니바만큼이나 텅 비어 있어요. 아니, 이 호텔 전체만큼이나요. 외무장관은 계속 말했다. 내가 두 분께 외교관 여권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율리우스가 반문했다. 이륙 시간에 맞춰서 비행기까지 오는 일이요. 알라는 그녀의 말의 앞부분만 들었다. 외교관 여권이라고? 나도 그걸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어. 1948년에 처칠과 함께 테헤란에서 돌아올 때였지. 가만 그게 1947년이었던가? 1948년이었던가? 윈스턴 처칠? 발스트렘이 놀라며 물었다. 맞아.
그게 그의 이름이야. 아니, 그의 이름이었지. 벌써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야. 외무장관은 불현듯 자신이 첩보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 자신이 하려 하는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체한 듯이 답답했다. 스파이 행위는 기소당하고도 남는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휴대폰으로 알란과 율리우스의 얼굴 사진을 찍었고 며칠 후엔 여권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본국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게끔 내 명함 뒷면에다 서명을 하나씩 해주세요. 오, 정말로 확실한 여자군. 율리우스가 속으로 감탄했다. 아주 아리답기도 하고. 아, 결혼했다니 참으로 유감이야. 스웨덴 출신의 유엔 특사는 알란과 율리우스의 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05호실을 배정받았다. 그녀는 공식 만찬에 참석할 준비를 하면서 두 스웨덴 노인을 구출하고 그럼으로써 김정은에게서 그가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지식을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최고 영도자는 그녀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그녀는 칼손과 연손에게 뭔가 계획을 꾸밀 시간을 벌어줘야 했다. 그리고 여권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몇 시간 후 대사관에 가기 전까지는 여권 발급을 요청할 수 없었다. 지금 그녀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었다. 그것 말고도 적이 수두룩했지만 말이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다음 문 옆에 놓인 거울에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대체 내가 뭘 하려고 여기 온 거지? 거울 속의 여자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김정은은 기다란 테이블의 끝쪽에서 의자 등받이에 두 손을 대고 서서는 손님들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뭔가 말할 게 있는 모양이었다. 접시를 받쳐 든 웨이터 2명이 들어왔고 뒤이어 와인병을 든 세 번째 웨이터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은 최고 영도자가 눈짓을 한 번 하자 다시 나가버렸다. 1초 사이에 음식과 음료가 들어왔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꼴을 본 알란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김정은이 입을 열었다. 우리 좀 먹으면서 얘기하면 어떻겠소? 알란이 제안했다. 최고 영도자는 못 들은 척하면서 평화와 자유에 대한 일장 연설에 들어갔다. 그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평화는 그의 나라가 치명적인 무기를 더 많이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듯했다. 자유가 무엇인지는 좀 더 모호했다. 온 국민이 그들의 지도자를 경애할 수 있는 권리와 여기에 덧붙여 그러지 않는 것을 삼가는 의무 빼놓고는 명확히 얘기된 게 없었다. 어쨌거나 최고 영도자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에 합류하기 위해 이역만리 스위스에서부터 오신 칼손 선생과 역시 같은 목적으로 찾아오신 유엔 특사 발스트렘 여사를 자기에게 보내주신 하늘의 섭리에 다만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잠깐만요, 미스터 김. 마르고티 발스트렘이 참다 못해 나섰다. 내가 여기를 방문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열린 대화를 위한 것이지 오늘 오후에 TV 카메라 앞에서 한 것처럼 귀머거리들의 대화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내가 벌써 얘기하지 않았나요? 오, 이 여자는 아리따울 뿐 아니라 배짱도 보통이 아니군. 율리우스는 거듭 감탄했다. 이제 알란만 조용히 있어 준다면. 김정은은 유엔 특사의 항의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는 공화국 인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여기서 곡식이 얼마나 많이 수확되는지, 그리고 반도의 남쪽보다 이곳 날씨가 얼마나 쾌적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남쪽 사람들이 매년 수만 명씩 월북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란다. 음식과 음료가 문 앞에 잠깐 모습을 비추더니 또다시 퇴짜 맞고 돌아가는 게 보였다. 알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다. 때로는 입단속을 잘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지만 지금은 모두가 굶어 죽기 전에 뭔가를 말해야 할 때였다. 알란의 의도를 눈치챈 율리우스는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꿈지럭거리대기도 하며 친구의 주의를 끌어보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안 돼, 알란, 제발 그러지 마요. 하지만 허사였다. 최고 영도자 양반, 미안하지만 한마디 해도 되겠소? 당신이 얘기하면서 계속 내 이름을 들먹이던데 말이야. 그래, 나 여기 있소. 늙고 힘이 빠졌지만 당신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만일 내가 이러다 굶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니 제발 결론 좀 빨리 내려주시겠소? 김정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칼손 선생, 선생은 곧 먹게 될 거요. 하지만 선생께서 핵 기술의 지식이 좀 있다 하여 이곳 주석궁에서 제멋대로 입을 놀릴 수 있는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야. 이 친구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구먼. 오, 최고 영도자 양반. 난 결코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어쩌면 요즘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 특히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건지도 몰라. 여기 있는 내 친구 아스파라거스 재배자 있잖소. 이 친구가 밤중에 그렇게 조용히 있지를 못해요. 무슨 뜻이요? 아무 뜻도 아니에요. 율리우스가 대신 대답했다. 이 친구가 코를 좀 골거든. 알란이 설명했다. 아니, 좀 고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골지. 얼마나 무지하게 고는지 우리 최고 영도자 양반도 한번 들어봐야 하는데 우리를 바다에서 건져준 배는 쇼핑몰만큼이나 큰 배였지만 우리에게 각 방을 내줄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서 난 잠을 충분히 잘 수 없었다오. 가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 맞다. 음식 얘기, 그리고 음료 얘기도. 혹시 이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까? 매우 정신사나운 알란의 설명에 김정은의 사고는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다. 멍해진 그는 웨이터들이 다시 주방 밖으로 코를 삐쭉 내밀자 음식을 가져오라고 기계적으로 손짓했다. 버섯 소스를 끼얹은 티본 스테이크가 나왔다. 특별히 동양적이라곤 할 수 없었지만 손님들의 입맛에 딱 맞았다. 거기에 곁들여 그들은 호주산 카베르네 쇼비뇽 와인도 마셨다. 분위기가 다시 누그러졌다. 알란은 최고 영도자가 무슨 말을 짓거리든 그냥 듣고만 있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가 작년에 시험 삼아 수소폭탄 하나를 터뜨렸다고 주장하자 입이 근질거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도 이 얘기를 태블릿을 통해 읽었는데 문제의 수소폭탄은 터지기는커녕 픽 소리도 내지 못했다는 거였다. 잠깐 우라늄 3만 톤을 운반할 수 있는 배에다 단 4kg의 우라늄만 싣고 어떤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양까지 왔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첫째, 당신들은 수소폭탄을 만들려면 한참 멀었고,
둘째, 당신들은 플루토늄의 풀자도 모르며. 셋째, 현재 당신들이 보유한 우라늄은 이 서류 가방 안에 든 게 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소? 한마디로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라늄 4kg과 운 좋게 나타난 내가 전부란 말씀이야. 그리고 지금 내 잔은 비어 있고. 김정은은 술병을 든 웨이터에게 손짓을 했다. 스위스 노인네의 시건방진 언사는 그를 심히 불쾌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 그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었다. 만일 이 영감이 정말로 쓸모 있는 존재인 것이 밝혀진다면 그를 유럽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낼 이유가 없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보내지겠지만 거기서 영원히 머물러야 할 거였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이 시건방진 영감탱이는 자신의 무례한 언사를 깊이 후회하게 될 거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당분간은 너그러운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말씀이 좀 과하십니다, 칼손 선생. 하지만 그렇게 고령이시니 무슨 말인 듯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해해야죠. 어쨌거나 칼손 선생은 여기에 일을 하러 오셨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수도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내일 일과 후에 평양의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불행히도 난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붙여줄 안내원과 같이 가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평양의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센터는 이 도시의 유일한 쇼핑센터라는 뜻이었다. 알라는 별로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율리우스의 저 우거지 상도 풀어줄 겸 한번 가보기로 했다. 어휴, 친절도 하시지. 그가 대답했다. 연구소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아주 유쾌한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동전 한두 개 빌려줄 수 없으시우? 우리가 급히 오느라 들고 온 게 샴페인 병 몇 병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바닥이 나버렸어. 김정은은 걱정 마시라고 대답했다. 칼손 선생이나 조수 선생께서 뭔가 마음에 드는 기념품을 발견하신다면 그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소. 한편 평화적 임무와 관련해서는 칼손 선생에게 엿새의 기한을 주겠단다. 기한이 짧을수록 창의력이 마구 샘솟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만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준다면 그들에게 최고 무공 훈장과 스위스행 1등석 비행기표를 주겠노라고 최고 영도자는 엄숙히 약속했다. 율리우스는 최고 영도자의 집무실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경을 칠 뻔한 일이 있었으므로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알란 칼손의 입은 도무지 겁이라는 게 없었다. 맞아, 엿새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만일 엿새 후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말이야. 난 아주 오랫동안 겨우겨우 살아오고 있다오. 그런 지가 벌써 40에서 50년은 된 것 같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소? 한쪽 발은 벌써 무덤에 들어가 있다고. 노아는 950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난 허구가 아닌 실제의 존재란 말씀이야. 뭐? 누구? 김정은이 반문했다. 노아 성경에 나오는 좋은 책이지. 아차, 이건 좋은 예가 아니로군. 아마 최고 영도자께서는 그 책을 안 읽으셨겠지. 읽었다면 자신을 처형해야 하실 테니까.
내가 종교에 대한 당신네 법을 잘 이해했다면 말이야. 뭐야? 이 빌어먹을 스위스 영감탱이가 공화국 주석궁 만찬석에서 금서를 들먹거려? 김정은의 인내심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마르고트 발스트렘이 진화에 나섰다. 그녀는 재빨리 끼어들어 자신과의 개인 면담을 허락해 주신 최고 영도자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지만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난 내일 무척 바쁘오. 하지만 모레 점심때는 괜찮소. 그러고 나서 발스트렘 여사께서는 돌아가셔서 세계 최고의 핵무기 전문가가 우리 편이라고 세상에 알려주시오. 그럼 미국이 좀 겸손해지겠지. 그 나라 인간들이 겸손이란 걸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욱하는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와인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그녀는 김정은과 베냐민 네타냐후를 한 방에다 가둬 놓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았다. 유머 감각과 자기 반성 의식이 없기로는 둘이 난형난제였다. 여기다 도널드 트럼프를 심판으로 붙여 놓으면 참으로 불만하리라. 율리우스는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알란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쓸데없이 최고 영도자에게 집적대는 거요? 내가 쓸데없이 집적됐다고? 조금 솔직하게 군다고 해서 그에게 해가 될 건 없어. 여기서 그렇게 솔직하게 굴다가 팔이 목숨이 된 사람이 한둘이요? 우리도 그렇게 돼서 좋을 게 뭐가 있소? 알라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노상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것 좀 그만둘 수 없어? 보면 알겠지만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잘 풀린단 말이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난리를 쳐놨으니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할 건데 어차피 그 친구는 우릴 놔줄 생각이 없어. 나도 그 떠버리를 필요 이상으로 도와줄 생각이 없고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멀리에 가 있는 게 좋겠지. 가급적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가방을 가지고서 말이야. 어떻게 도망치겠다는 건데요? 우리 사랑스러운 외무장관님의 도움을 받아서지. 자네 벌써 잊어버렸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쇼. 어휴, 자세히. 알라는 피곤한 듯 손을 내저었다. 거의 초현실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주석궁에서의 만찬이 끝난 뒤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스웨덴 대사관으로 직행했다. 여권은 즉석에서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스웨덴은 스웨덴이었고 규정은 규정이었다. 스웨덴 경찰청의 여권 담당 과장은 평양에서 걸려온 전화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규정에 어긋나는 장관의 요청에 대해 무수한 이유를 대며 맹렬히 항의했다. 그는 왜 장관이 자기 입장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물론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자신은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서 두 스웨덴 노인을 빼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없었다. 하여 그녀는 여권 과장에게 당신은 이유를 알 필요가 없으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장이 지금 장관께서는 서명 2개를 위조하여
여권과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노인의 여권을 만들라고 진지하게 요청하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간단히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외교관 여권으로요. 그녀는 덧붙였다. 외교관 여권 못 만들 것 없죠. 하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만일 필요하다면 총리께 요청해서 당신에게 전화하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충분치 않다면 왕궁에 인맥이 있으니 국왕폐하께서 전화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장에게도요. 자, 또 누가 필요하죠? 국방장관? 경찰청 여권과장은 잠잠해졌다. 국왕이 대체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지? 과장님, 제발 내 말 들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두 스웨덴 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이에요. 아니, 더 많은 생명이 달려 있어요. 결국 과장은 굴복했다. 단 정식으로 작성된 요청서를 두 사람의 사진과 서명을 첨부해 보낸다는 조건으로. 오케이. 발스트램 장관이 대답했다. 하지만 여권을 즉시 발급하여 1시간 내로 외교 문서로 평양에 전송해 줘야 해요. 1시간 내로요? 아니, 곧 점심시간인데. 지금 점심시간 아니에요. 미국. 도대체 이게 무슨 엿 같은 얘기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T. 플린의 뒤를 이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된 H.R. 맥메스터에게 침방울이 튀기도록 고함쳤다. 북한에서 있었던 이른바 기자회견의 동영상을 폭스TV가 방영한 데 이어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같은 주제로 기사 한 편을 게재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에 대해 그 상황만을 제외하고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발스트램, 그 빌어먹을 여편네가 무슨 수를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김정은과 평,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북한의 수도에서 비밀회담을 따낸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자와 함께 TV에 떡하니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 이걸 비밀이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그걸로도 모자랐던지 그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러 왔다는 어떤 스위스 공산주의자와 포옹까지 했단다. 아닙니다. 맥메스터 중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스위스 공산주의자와 포옹하지 않았어요. 아마 브라이트바트가 조금 과장했을 겁니다. 대통령은 보좌관의 설명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발스트램 이 여편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박살을 내주겠어. 그런데 그녀가 포옹했다는 그 공산주의자는 대체 누구야? 말씀드렸다시피 그녀는 포옹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가 세상에서 제일 고고한 줄 아는 스위스인들에게 한참 동안 욕을 퍼붓다가 그들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수화기를 집어든 그는 비서에게 당장 스위스 대통령과 선을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거기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알아봐. 트럼프가 말하자 비서는 현 스위스 대통령의 이름은 도리스 로이트하르트이며 아마도 여성일 거라고 알려주었다. 뭐야? 거기도 여편네야? 네, 그럴 줄 알았어. 자, 빨리 연결해. 카카, 지금 유럽은 새벽 2시입니다. 비서가 상기시켰다. 상관없어. 스위스, 미국. 로이트하르트 대통령은 몹시 고단한 하루를 보냈고 그 뒤의 저녁과 밤 시간도 정신없이 보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6시에 어느 정도 회복된 몸으로 일어나기 위해 새벽 1시에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런데 45분 정도 잠이 이뤘을까? 보좌관이 그녀를 깨웠다.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단다. 몸을 일으킨 도리스 로이트 하르트는 약간 멍했지만 머리를 부르르 흔들어 잠을 털어냈다. 미국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베개를 뒤집어 쓰고 꿈나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도리스 로이트 하르트가 텁텁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내가 자고 있었냐고요? 아니, 괜찮아요. 잘 됐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그래, 취리히는 벌써 밤인가 보죠? 로이트 하르트 대통령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맞아요. 지금 내가 있는 베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죠? 도리스 로이트 하르트는 이렇게 질문했지만 대답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전날 오후 그녀가 다스리는 연방 국가는 어느 신원 미상의 스위스인이 평양에 있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이후 연방의회와 그녀 자신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스위스 정보기관과의 협력하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차분하게 대화하려 하지 않고 대뜸 고함부터 치고 있었다. 당신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당신네는 지금 핵무기와 관련하여 북한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미국을 얼마나 도발하는 일인지 알고 있소? 이것은 EU가 비준한 북한에 대한 체제 조치를 전적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도리스 로이트 하르트가 대답하려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는 만일 그녀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미치광이에 대한 모든 지원을 곧바로 중단하지 않는다면 스위스가 EU에서 축출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로이트 하르트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멍청한 소리들을 짓거릴 수 있지? 우선 말이죠. 미스터 프레지던트, 우리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릴 거기서 쫓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군요. 또 나는 미국 대통령의 파워가 EU의 회원국 구성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죠. 대북한 제재 조치는 우리가 회원국으로 있는 유엔이 결정했어요. 따라서 우릴 거기에서 쫓아내고 싶다면 나를 깨우기보다는 구테우스 사무총장을 깨우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아직 안 자고 있다고 아까 말하지 않았소? 트럼프가 맞받았다. 도리스 로이트 하르트는 자신이 새벽 1시에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미국 대통령과 입씨름을 벌릴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 스위스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그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요. 트럼프 대통령이 퉁명스레 말했다. 그리고 뭔가를 알아내는 즉시 나한테 전화하시오. 이해하셨소? 미국 대통령과의 2분간의 대화 후에 로이트 하르트 대통령의 상태는 피로에서 탈진으로 바뀌었다. 뭔가를 알게 되면 우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약속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그렇게나 원하신다니 배제하지도 않겠어요. 하지만 스위스의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우리 스위스 연방에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투덜거리면서 스위스인들이 그들의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지 보기 위해
브라이트바트 뉴스 사이트로 들어가 보았다. 하지만 브라이트바트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스위스의 끔찍한 여자와 통화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 집무실 문 밖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은퇴한 CIA 요원 라이언 허턴이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맥메스터와 연결되는데 성공한 것이다. 허턴 요원은 자신은 나이가 80에 가깝지만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시력도 좋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장군께서 원하신다면 평양에 있는 그 핵무기 전문가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단다. 그럼 얘기해 보시오. HR 맥메스터가 대답했다. 먼저 그 스위스인은 사실은 스웨덴입니다. 이름은 알란 칼손이고 지금쯤 나이가 100살은 됐을 겁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미국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모스크바에서 첩보 요원으로 활동했고 1950년대에는 스탈린을 엄청나게 화나게 하여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혔죠. 또 그전에는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에 결정적 공헌을 하여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유훈장을 받기도 했으며 아니 그게 스웨덴 사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함쳤다. 도대체 북한에 스웨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거야? 그 스웨덴 사람들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하지만 대통령 각하 그는 자유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60년 전 얘기요. 그동안 자유가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단 말이오. 그 피양, 평양입니다, 각하. 우린 모릅니다. 단지 그 기자회견의 내용과 전 CIA 요원 허턴이 알려준 사실들만을 알 뿐입니다. 스웨덴 인간 2에 북한 인간 1, 공산주의자가 한꺼번에 3씩이나 기어 나와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는군. 트럼프 대통령이 신음했다. 자, 스웨덴이 전 세계를 접수하기 전에 빨리 가서 그 빌어먹을 발스트램이나 데려오시오. 또 다른 것은 없소? 없으면 머리 좀 식히게 날 잠시 조용히 내버려 두시오. 아니,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아직 말할 게 하나 더 남았단다.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전에 평양의 한 호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단다. 호텔에 손님이 거의 없으므로 엿들을 만한 게 없었지만 최근에 뭔가 하나를 건졌단다. 아스파라거스라는 암호명이 붙은 무언가가 정기적으로 북한에 인도되고 있는 것 같단다. 그리고 대화 중에 5억이라는 금액도 나왔단다. 아마도 5억 달러인 듯 하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파라거스 애호가였지만 미국의 호텔들에서 제공되는 최고급 아스파라거스는 구스타브 스벤손이라는 상표로 스웨덴에서 수입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는 그의 정신 건강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아스파라거스 가격이 5억 달러? 아스파라거스가 몸에 좋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자, 이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빨리 알아내시오.